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어디로 네, 갈까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 구성이 완료가 됐죠? 네, 이제 청문 절차 이제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몫으로 조국혁신당 1명으로 이제 13명이고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들어가는데 지금 벌써부터 청문회 기간 두고서는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청문회 기간 이틀론 부족하다. 이 의혹을 다 짚어보려면 사흘은 필요하다, 3일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청문회가 시작이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의혹들이 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혹들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쪼개기 의혹부터 보면은 이제 김 후보가 2008년 지인 강 씨 등 이제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7억 2천만 원을 받아서 이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어요. 네네. 그런데 10년 뒤인 2018년에 김민석 후보자가 이 강 씨를 포함해 11명에게 총 1억 4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네. 상환 만기는 2023년인데 인사청문 요청한 그 재산 신고를 할 때까지도 이 돈을 갚지 않았다 이렇게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만기를 연장했었고 최근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차용금을 가장한 이건 정치자금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한 명의 차용증 양식에서 이제 변제 기간 5년, 연이율 2.5%이 대출 조건이 11명 모두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명 중 한 명이 강 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제 김 후보와 별다른 접점이 없어서 이 쪼개기 불법 후원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심하는 건 과거에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던 그 강 씨의 돈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쪼갠 거 아니냐, 이렇게 그쵸. 본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혹은 2020년 그 김 후보자 재산이 5억 8천여만 원의 부채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네. 근데 올해에는 2억 1천만 원 정도로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투명한 재산 증식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이 기간 동안 수입이 세비 수입 5억 1천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이 기간에 남은 추징금 6억 원을 다 상환하고 또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액이 한 2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 또 아들 학비는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의혹은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인데 김 후보자 아들 김모 씨가 2022년 고교 재학 시절에 표절 예방을 목적으로 동아리를 만들고 이제 표절 의무 교육 입법화 목표로 활동을 했고 동아리 홈페이지에서도 이들이 작성했다는 이 교육 기본법 개정안 초안이 게재되기도 했는데 이게 실제로 2023년에 이제 국회에서 발의가 됐다는 거고요. 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김 후보자가 포함돼 있다는 그런 의혹입니다. 자, 의혹들이 나오자 김민석 후보자가 SNS에 조목조목 해명하는 글을 어제 올렸습니다. 네. 정확히는 어제 지난 밤이니까 오늘 새벽이네요. 오늘 새벽 올렸어요. 1시에 올린 글, 저희가 전문을 다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도 해주세요. 네, 김 후보자는 일단 이제 해명할 건 다 해명하겠다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 네. 요 새벽에 올린 이제 페이스북 입장을 보면은 그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이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면서 이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항변을 했고요. 지금 이제 오늘 그러니까 어제 오늘 그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계기로 네. 매일 하나씩 채무 변제 과정을 이제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제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교 시절 홍콩대 연구 인턴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어째 구체적인 이런 정황이나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김 후보자 본인에게 연루된 그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편법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난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고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 모든 증빙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아빠 찬스 관련해서 그 동아리가 만든 법안이 실제로 김민석 의원 공동 발의로 해서 발의가 된 건 사실이고 국회에. 그렇죠? 네. 다만 이걸 대학 입시에 쓰지 않았다. 기록하지 않았다. 이제 네. 그런 해명인 것 같고, 고교 시절에 홍콩대
인턴십을 취득한 거 요거는 이제 아들이 본인이 쓴 네. 거잖아요. 네네. 자기가 그 썼던 글 지금은 이제 삭제를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 확보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해명을 낼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에다가 아마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또 하나 쟁점이 될 부분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이슈네요. 네, 이한주 위원장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인데 2005년에 아들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재개발 지역에 상가를 매입했고 또 가족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서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의혹은 2021년 대선 당시에도 그 민주당 경선 캠프 정책본부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 의혹이 제기돼서 이제 자리에서 물러난 바가 있는데 아하. 네, 이번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제 입장문을 통해서 전학 가족들이 보유했던 부동산 전체를 투기와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하는 것을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뭐 김민석 후보자나 이한주 위원장 함께 위선적인 코드 인사다, 거취를 결단하다 이런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거취를 결단하라.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 본인 해명이 나왔고 뭐 해명에 부족한 부분들을 더 얘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김준일 평론가 예. 쟁점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스폰서로 이제 논란이 됐던 강모 씨, 네. 이 사람이 지금 뭐 여러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미 2008년 때 이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이제 유죄가 났던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김민석 의원이 그 야인 시절이었죠. 이제 해외 유학을 하는데 그 자금에 댔다라는 건데 이 사람이 어쨌든 그 당시 이제 그 당시뿐만 아니라 김민석 의원과 계속 이제 어떤 식으로든 금전 거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사실 저는 좀 놀라운 게 네. 이 유죄가 났잖아요. 그 그러면 당시. 이거를 되게 좀 조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음. 이 돈 거래는 특히 인간적 뭐 관계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음. 돈 거래를 하는 거는 뭐 이게 이제 김민석 후보자의 말이 다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고치지 마라, 고쳐매지 마라.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상식인데 돈 거래를 어쨌든 계속 했다. 그게 뭐 돈을 빌릴 데가 없어서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야인 시절에 그것도 이제 빌렸던 아마 그 부분에 예. 대해서도 해명을 할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예. 예. 뭐 어쨌든 이제 그런 왜 굳이 상황이고 그 사람이었는가?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게 이 이제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거예요. 21대 국회 당시 3년 반 동안 김민석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하니까 후원회장은 보통 아무나 맡지 않거든요. 보통 이제 네임드 소위 말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맡기거나 아니면 실제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의원들이나 이런 후보자들이 후원회장을 맡기는데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지금 뭐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네.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금 밝혀낸 건데 한 명 그 여러 명한테 지금 받았다라는 거죠 후원 금액을. 아니 후원 금액이 아니라 후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 빌렸어요, 돈을. 빌린 1억 것도 4천만 있고 원을 11명한테 빌렸어요. 제가 좀 여러 기사를 네네. 좀 섞어서 얘기를 했는데 빌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정읍에 사는 70대인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이랑. 그래서 이거를 그 강 후원회장이었던 강 씨가 네. 돈을 나눠줘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조금씩 다 빌려준 거 아니냐. 심지어는 차용증 뭐 모양도 비슷하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 일부는 또 고액으로 김민석 의원한테 후원금까지 정치자금 후원금까지 냈어요. 그거는 이제 그건 또 별개로. 한국일보가 또 예.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금전적으로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낙마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자진 사퇴를 할 것이냐. 일단 오광수 민정수석이 지금 뭐 일단 스스로 거취를 사퇴했죠. 결정해서 사퇴를 한 상황에서 여기에서 민주당이나 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김민석 특히 이제 총리 후보자가 사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의 초반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거고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도 좀 정면 돌파를 예.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그 지난 금요일에 저 조사 기간은 6월 10일부터 10일인데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김민석 총리 후보 적합도가 적합 49, 부적합 23, 무응답 29 이렇게 나왔어요. 조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0일부터 12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난주 네.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전화 면접 조사로 조사를 한 거군요. 그런데 이게 다른 총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시기적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은 정부의 첫 총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아요. 기대가. 항상. 예. 항상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 이례적으로 좀 낮았는데 적합 38, 부적합 22, 의견 65, 39였는데
적합이 38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49니까 11% 포인트가 높고 이낙연 문재인 정부 총리 때도 적합이 60이었어요. 다른 총리에 비해서는 정세균 적합 40이 김부겸 34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정권 바뀌었으니까 일해라. 우리가 밀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 그렇죠. 예, 있어요. 허니문 기간.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해명이 안 되는 비리가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사퇴를 안 하고 그냥 갈 정면 가능성이 돌파. 정면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인데 이게 지금 그 적합 김민석 적합 49, 부적합 24뭐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매우 낮은 상황인데 이게 좀 위축돼 있다 지금 야권이. 그래가 의석수도 많지 않다. 이런 이런 상황 정황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한국갤럽 조사가 지난 화에서 목인데 이 의혹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온 게 금요일 이후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 후에 조사된 여론조사, 그 여론의 추이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흔히 의원 출신을 이렇게 후보자로 앉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 그렇죠. 현역 불패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 이 의혹 이후에 좀 분위기를 물어보니까 의혹이 있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흠집 정도 내는 정도가 아닐까 이런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네, 있는 네. 상황. 이 이야기 잠시 후에 민주당 의원 인터뷰도 있으니까요. 제가 더 질문하도록 하고 두 번째 이슈, 국제 이슈로 갑니다. 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 격화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심상치가 않아요. 네, 이게 시작은 6월 13일 새벽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어요. 네. 이란의 핵 관련 시설을 정밀 타격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인 나탄즈를 공습을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 200여 대가 무려 100여 곳을 이제 표적으로 삼아 타격을 한 건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공습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이란과 미국이 핵 감축 협상 중인데 네. 이스라엘에 보기에는 이란이 이게 핵 포기할 의사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그 협상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은 계속 마음에 안 들었던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란한테 왜 핵 개발을 할 저런 빌미를 제공하느냐 계속 못마땅하던 차에 6월 15일 6차로 미국과 이란이 만나서 협상하기로 한 날 바로 전전날 네. 공격을 한 거예요. 네, 아예 그냥 핵시설을 공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란은 곧바로 보복 공격에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같은 날 밤에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이란에서 쏘아올린 탄도미사일 드론이 텔아비브, 예루살렘 등 이제 주요 도시에 접근하자 뭐 이스라엘 전역에 공습 경보가 울렸고 네. 시민들을 대피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핵시설만 타격한 게 아니라 이란의 군 수뇌부함은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규군의 참모총장이 있고 혁명수비대 대장이 있는데 그 두 사람 다 죽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핵 관련한 과학자들도 다 과학자들도. 죽였고요. 예. 네,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양측 사상자도 계속 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한 380여 명이 부상했고 13명이 숨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이란 정부도 이제 14일까지 총 128명이 숨지고 이제 부상자 수가 900여 명에 달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지금 앞서 이제 핵시설, 그러니까 군사기지를 이제 공습을 했다고 했는데 네. 지금 양측이 에너지 시설까지도 공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공격은 핵시설이었는데 지금 점점 인프라 쪽 공격으로 맞습니다. 넘어가고 있는 느낌이죠. 네, 네, 네. 이 에너지 시설이라는 건 국가 기반 시설이기 네. 때문에 국가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이제 이란 남부 최대 가스전을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지금 국제 원유 시장도 비상이 나서 뭐 하루 만에 7%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서로 레드라인 넘어섰다면서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란에서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우리도 보복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네. 이스라엘은 이제 오히려 그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국가 복수 과정이 이제 막 시작됐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2부에서 전문가하고 더 깊게 들어가긴 할 텐데요, 김준일 평론가. 예. 일단 궁금한 건 미국이 이거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이 공격? 그리고 트럼프가 여기에 개입을 할 건가요, 안 할 건가요? 미국이 모를 리는 없죠. 그쵸. 예, 미국이 모를 리는 없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느냐 아니면 약간 방조하듯이 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 왜 네타냐후가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총리가 왜 이란을 쳤느냐 네. 한 3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협상,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협상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 특히 이제 네타냐후는 지금 998랑 연정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네. 강경파고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도 오래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네.
이게 실질적인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하나가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데 지금 부패 혐의로 지금 기소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가 국내에서 인기가 되게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딱 정치 집권 지금 이게 극우랑 연정을 하고 있는데 연정이 와해돼서 총리직에 내려오면 바로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래서 하마스하고의 전쟁도 거의 3년 가까이 됐고 그렇죠. 시리아랑 치고 또 이란까지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많은 외신 전문가들 외신에서 보도를 하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런 그러니까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가려면은 뭔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네타냐후의 개인적 거취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유가는 지금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최고 찍었던 거거든요. 지금. 이게 왜 국제유가가 음. 이렇게 불안정한 거냐면 여러분 이란이 관리하는 곳이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거기로 유조선들 다니잖아요. 근데 이란이 거기 막아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국제유가 팍팍 치솟습니다. 예. 예,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봉쇄를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또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서방 국가들이 대부분 이거를 비판을 하거든요. 이스라엘한테 평화 협정을 맺어라라고 하면서도 뒤에서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왜 즐겨요? 그러니까 왜요? 즐긴다기보다는 왜? 그러니까 이란이 실제 핵무기를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대로 진행이 되면은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제거하는 게 우리한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 공격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권고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네. 이 공격의 결과를 보면 이란의 우라늄 농축과 탄도미사일 역량이 감소했다. 원하는 방향으로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이거를 그래서 이란하고의 협상을 요 전쟁을 가지고 이란하고 협상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뒷짐지고 있고 트럼프도 유럽연합도 뒷짐지고 있어서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팔짱을 끼면서 약간 이스라엘 응원하는 분위기 뭐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군요.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속보입니다. 트럼프발 속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합의를 바라지만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우지 않길 바라지만 때로는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확산을 하고 뭐 이런 거보다 합의를 바라긴 하지만 때로는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미국은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미국이 이스라엘에다가 이란 공격 그만하라고 미국이 요청했는지 아마 질문이 들어왔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밝히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속보가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인터뷰 중에 나오는 속보인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하고 있는 겁니까? 자세한 속보가 더 들어오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로 하지요. 예, 조태인 기자 여기까지 하면 되나요? 다음 이슈 넘어갈까요? 네. 예. 이 대통령 오늘 출국. 예, 이재명 대통령이 G7 참석차 출국합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18일까지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는데요. 예, 이 대통령 취임 후 12일밖에 안 됐는데 첫 해외 방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제 어제 브리핑에서 이번 일정은 6개월간 멈춰있던 정상 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한미 정상이 어떻게 양자회담을 좀 가질 수 있는 건가? 네. 혹은 한일 회담은 어떤가? 그래서 첫 상견례가 이루어질까? 요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제 만날 것이다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회담 일정 조율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 얘기를 봤을 때는 성사 가능성이 좀 거의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인 6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가졌지만 이제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고, 근데 사실 이번 만남도 아무래도 한 10분 안팎 이렇게 플러사이드 형식이 되지 않을까, 약식 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있습니다. 풀 어사이드 그러니까 왜 풀 옆에서 칵테일 한 잔 들고 이렇게 살짝 만나는 그런 느낌으로 약식 회담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죠. 뭐 여러 전문가들이 트럼프는 첫인상을 중요시한다 예. 이런 것처럼 이때 예.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줄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시바 일본 총리와도 한일 약식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았어요. 네. 그래서 이 한미일 협력 양국 교류 강화에 대한 이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이 외에도 독일, EU 등 주요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7일에는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주제로 열리는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을 해서 이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대통령이 꼭 이루어야 되는 과제들도 있어요. 예, 어떤 것들 좀 짚을 수 있을까요, 조태임 기자? 아무래도 이제 관세 협상을 최우선으로 꼽을 수 있는데 7월 네. 8일 이제 한미 협상 줄라이 패키지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전에 협상팀에 뭐 어떤 틀을 갖춰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오갈 수 있지 않을까. 뭐 큰 얘기는 아니어도 그래도 협상을 잘해보겠다 이런 메시지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기대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첫 외교 시험대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밝혔던 실리 외교가 어떤 모습인지 네. G7에 우리의 한국이 어떤 메시지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준일 평론가. 예.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끌고 가가지고 살짝 이야기하는 풀 음. 어사이드이자 또 살짝 칵테일 두고 얘기하듯이 하는 약식 회담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그 정도만 해도 음. 상견례로서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거고 괜찮은 성과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제 정세 앞에서도 네. 말씀드렸지만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심은 사실은 한국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심은 게다가 지금 국내 문제도 지금 난리 났거든요. 지금 뭐 미국 정세가 지금 나중에 뭐 할 기회가 있겠지만 난리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났지. 이란, 이스라엘 저러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다행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한국에 큰 관심이 아닌 게 뭔가를 뜯어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만나서 우호 관계만 확인을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성과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G7에도 여러분 많은 관심을 쏟아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죠. 두 분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저희 그 한국갤럽 지지율 소개해드린 거 요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도 여러분 참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